여러분, 2026년 8월 18일 오전이었어요. 오늘 일정은 다 취소해주세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그날 잡혀있던 공식 일정을 통째로 접어버렸죠. 그리고 오후에 서울 용산 국방부로 들어갔어요.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이 겨우 이틀째였거든요.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미군 사령관이 일정을 접고 우리 국방부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방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 것 같으세요? 이튿날 합참 발표는 딱 한 줄이었어요. 미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 11일짜리 훈련이 5일로 줄었어요. 절반이에요. 이거 우리가 버려지는 신호로만 보이시죠? 그런데 그날 정작 조용했던 쪽은 서울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미국이 7달 전에 자기 손으로 적어둔 문서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은 미국이 발을 빼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훈련이 반토막난 사흘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거고요. 그 사흘 안에 미국이 흘린 물증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사령관의 하루 동선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 벙커에서 옮겨간 지휘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조용함이 왜 우리한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증부터 같이 뜯어볼게요. 그날 오전에 취소된 건 사령관 개인의 일정표 한 장이 아니었어요. 한미연합연습은 한 번 시작하면 그날 짜인 각본대로 굴러가는 판이거든요. 사령관이 몇 시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가 몇 주 전에 다 못 박혀 있죠. 그 못을 당일 아침에 뽑았다는 건 판을 짠 쪽이 판을 흔들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향한 곳은 미군 기지가 아니라 우리 국방부였어요. 이튿날 나온 합참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걸려요. 미측의 제안으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동맹 사이에 나가는 발표문에서 누가 먼저 꺼낸 얘기인지를 저렇게 대놓고 적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은 양측이 협의해서 조정했다고 뭉뚱그리죠. 여러분, 왜 우리 합참은 굳이 주어를 상대편으로 박아놨을까요? 결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외교부 조현 장관은 이 축소 방침을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어요. 우리만 통보받은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안에서도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얘기였다는 거죠. 협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시의 집행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무진은 훈련을 불리면서 동시에 훈련을 접는 작업을 같이 해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미국 전쟁부가 낸 공식 발표문에는 묘한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파견 인력 일부가 본국으로 빠질 전망이지만 필수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차질도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훈련의 절반을 드러냈는데 목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니요. 그럼 답은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절반이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거나요. 그날 우리 분 내부는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훈련 상황실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는 남은 일정을 지우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현장에서 뛰던 장병들 입장에서는 꽤 황당한 하루였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려나갔는지를 봐야 답이 나와요. 이번 연습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짜여 있었거든요. 앞부분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작전이고 뒷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반격작전이었죠. 이 가운데 뒷부분, 그러니까 반격 연습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야외에서 실제로 부대를 굴리는 훈련도 같이 정리됐어요. 이번 기간에 잡혀있던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14건이었는데요. 그중 10건 남짓을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눈에 보이는 훈련, 위성사진에 찍히는 훈련, 북한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훈련부터 먼저 지워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워진 목록이 아니라 안 지워진 목록이에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검증 평가가 앞부분 일정에 들어가 있어서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거든요. 전작권 검증이 뭔지 짚고 갈게요.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지 그 실력을 미국이 시험 보는 절차예요. 우리가 지휘봉을 넘겨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그 시험이죠. 여러 해에 걸쳐 단계를 밟아온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장면을 걷어냈고 한국군이 지휘권을 넘겨받는 시험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취소된 목록과 살아남은 목록이 이렇게 깔끔하게 갈리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은 대체 어디에 적혀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연합연습은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열려요. 그러니 이번에 못하면 다음 차례는 내년이 되죠. 그러니 미국이 이 일정만 살려뒀다는 건 넘겨줄 계획표를 계속 굴리겠다는 신호로 읽히죠. 미국은 그 기준을 이미 문서로 공개해놨어요. 올해 1월에 발표한 미국 국방전략서예요. 나라가 앞으로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서 힘을 뺄지를 정리해놓은 문서인데요. 여기 한국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된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 업지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주된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미국이 자기 손으로 쓴 거죠. 근거로 든 게 4가지였어요. 강력한 군대, 높은 국방비, 견고한 방위산업, 그리고 징병제요. 여러분, 이 4개를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어요? 하나같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욕먹어가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이에요. 국방비가 아깝다는 소리, 징병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소리, 저희도 지겹게 들어왔잖아요. 그 지겨운 목록이 지금 미국 전략문서에서 한국의 책임을 넘겨도 되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장을 동맹국한테 미리 보여주고 시작하시겠어요? 미국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번 사흘은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었어요. 7달 전에 이미 문장으로 나와 있던 방침을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실행에 옮긴 것뿐이죠. 미국 쪽에서 보면 사고가 아니라 일정표대로 진행된 일이고요. 이게 왜 지금 여러분 지갑하고 붙는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역할이 넘어온다는 건 비용도 같이 넘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미군 주둔을 돕겠다고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1조 5천대 9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미군이 여기 있어서 내는 돈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값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 채우는 값은 우리 국방 예산에서 따로 매년 더 크게 나가죠. 조용하다는 건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서를 쓴 나라의 현장 사령관이 몇 달 뒤에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꼭 아셔야 해요.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올해 5월에 공개된 미 육군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이 동쪽 해안에서 바다를 내다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 심장부에 박힌 단검 같은 한국이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에 비유했죠. 여러분은 단검이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이 비유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방패는 뒤에 세워두고 몸을 지키는 물건이잖아요. 반대로 단검은 상대 심장 가까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같은 동맹인데 미국 사령관 입에서 나온 역할이 이렇게까지 달랐어요. 중국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하고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할 만큼 파장이 컸던 발언이죠. 여기서 우리가 들고 있던 그림이 통째로 뒤집혀요. 우리는 이 판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마느냐로만 봐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대상이 아니라 쓸 자산으로 놓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지켜줄 대상은 상황이 나빠지면 짐이 되죠. 반대로 쓸 자산은 상황이 나빠질수록 값이 올라가요. 이번에 훈련을 줄이면서도 지휘권 시험은 남겨둔 이유가 여기서 설명돼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미군이 몇 명 남느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제 몫을 할 눈과 주먹을 실제로 갖고 있느냐예요. 그 답은 이미 지난 몇 년 사이에 나와 있었어요. 눈부터 보고 갈게요. 지난해 11월 초에 우리 군 정찰 위성 5번째 기체가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올라갔어요.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올해 4월에 전력화가 끝났죠. 이걸로 5기가 한 조를 이루게 됐거든요. 5기가 번갈아 돌면 북한 안의 특정 투적을 2시간 주기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2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같은 자리를 하루에도 여러 번 다시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광학 카메라가 들여다보고 밤이나 구름 낀 날에는 전파로 지형을 훑는 레이더 위성이 봐요. 날씨가 굳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70년대에 학교에서 방위 성등 걷던 거 기억하시죠? 반에서 봉투 돌리고 못 내는 애는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그 풍경이요.
그 돈까지 걷어가며 분을 세우던 시절에 우리는 북한 상공 사진 한 장을 우리 힘으로 못 찍었어요. 미국이 찍어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기로 한 만큼만 봤죠. 지금은 우리 위성이 우리 시간표대로 그 땅을 훑고 있고요. 반세기 만에 우리 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여기서 실감나는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북한이 뭘 옮겼다는 소식을 미국 발표나 외신을 통해 건너들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군이 먼저 보고 그걸 공개할지 말지도 우리가 정해요. 같은 사건인데 정보가 도착하는 순서 자체가 바뀐 거죠. 눈이 생겼다는 건 장비 하나가 늘었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남이 찍어준 사진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의 주인도 결국 남이 되거든요. 정보를 쥔 쪽으로 결정권이 따라가는 게 이 판의 오래된 규칙이죠. 그럼 주먹은 어떨까요? 주먹 쪽은 실전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천궁 2형 2개 포대가 진짜 전투를 치렀거든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한꺼번에 퍼붓는 복합 공격을 걸어왔을 때였죠. 이 포대들이 60발 남짓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요격률이 96%로 집계됐어요. 사드와 패트리엇이 같이 지키던 하늘에서 국산 방공 무기가 이 정도 성적을 실전으로 증명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이 소식 그때 뉴스에서 보신 기억 나세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지나갔죠. 더 높은 고도를 막는 무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어요.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끝냈거든요. 후속 사업에는 국내 기업 19곳이 함께 들어가요. 방공은 원래 미국 물건을 사다 쓰는 분야였잖아요. 이제 사다 쓰는 줄이 아니라 만들어 파는 줄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하늘을 막는 것과 하늘에서 싸우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국산 전투기 KF-21은 올해 3월에 양산 1호기가 사천 공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공군에 실전 배치돼요.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이었으니까 꼬박 25해가 걸린 셈이죠. 그 사이에 그거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지도 못해요. 지금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있고요. 그리고 목록 맨 끝에 현무 5형이 있어요. 탄두 무게가 8톤급이라 땅속 깊이 파묻힌 시설을 통째로 때리는 용도죠.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실전 배치도 시작됐어요. 위성으로 보고 하늘에서 맞고 땅속까지 때린다. 미국이 문서에 적어둔 주된 책임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목록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목록의 물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요. 10년, 20년씩 예산이 깎이고 일정이 밀리는 걸 견디면서 붙들고 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하필 지금 줄줄이 결실로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손을 뺀 시점하고 겹친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저 사업들이 없었으면 이번 사흘은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록에는 아직 비어있는 칸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한테 모자란 건 무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상비 병력이 2022년에 50만 명을 조금 넘겼는데 지난해에는 45만 명까지 내려왔어요. 그 선을 지키려면 해마다 22만 명씩 새로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지난해 20살이 된 남자가 23만 명이었어요. 그 해 태어난 아이를 거의 다 군대에 넣어야 계산이 겨우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무기는 돈으로 앞당길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시겠죠? 장비 쪽에도 빈칸이 있어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바다에 떠 있는데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때리는 SM-3 미사일은 아직 그 배에 안 실려 있어요. 도입 예산이 올해 처음 반영됐고 사업 기간이 몇 년 더 남아 있거든요. 배는 먼저 왔고 그 배가 쏠 물건은 뒤에 오는 상황이죠. 밖에서 진싸움도 있었어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 상대로 독일 업체를 골랐고 우리 조선소들은 떨어졌거든요. 성능이나 낫기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나토 진영끼리 묶어주자는 정치와 유럽 물건은 사자는 기조에 밀린 거죠. 그래서 우리 방산을 두고 나가면 다 딴다고 말하면 안 돼요. 속도로는 이기는데 진영에서는 진다. 이게 지금 우리 자리의 정확한 좌표예요. 이런 빈칸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한 것만 세다 보면 다음에 어디를 채워야 하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무인기와 감시장비로 메우는 계획이 실제로 서 있는지 이건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이죠. 그런데 이 좌표를 알고 나면 더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진영 앞에서는 밀린다는 나라의 문을 세계가 왜 이렇게 두드리고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발을 뺀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긴 거죠. 지키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을 143% 늘렸는데요. 그중 58%가 미국산이었어요. 미국이 훈련을 줄이던 그 시간에 유럽이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규모는 이렇게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판에서 값을 치른 쪽은 누구였을까요? 유럽이에요. 미국이 훈련장을 접는 동안 유럽은 창고를 채우느라 국방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그쪽 납세자한테 갔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불안을 유럽은 돈으로 먼저 겪은 셈이죠. 그럼 그 주문을 미국이 다 소화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도 그 주문을 다 못 받아요. 공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대포S는 155mm 포탄이 대표적이에요. 이 포탄이 모자라서 미국과 유럽이 우리한테 공급을 요청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가 자기 동맹을 채워줄 포탄이 없어서 한국에 손을 내민 거죠. 그렇게 남은 자리를 우리가 하나씩 채워왔고요. 실제 무기 인도량 기준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9번째 수출국이에요. 폴란드 사례를 보면 왜 우리를 골랐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K2 전차는 대당 가격이 미국 에이브럼스의 절반 수준인데요. 화력과 기동성은 같은 급으로 평가받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 기준으로 보면 독일 물건보다 납기가 3년 이상 빨랐어요. 전차를 한 해에 찍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독일의 두세 배거든요. 전쟁이 코앞인 나라한테 3년 뒤에 준다는 말은 사실상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루마니아에는 아예 우리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완제품을 실어다 파는 단계에서 그 나라 안에 생산 기반을 깔아주는 단계로 올라선 거예요. 이 대목이 여러분 통장하고 붙는 지점이에요. 방사는 물건 하나 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쓰는 산업이거든요. 이 업계는 연구직 비중이 넷 중 하나쯤 되고요. 정규직 비중은 92%로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수출 계약 한 건이 뉴스에 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역 공장에 10년짜리 일감으로 깔린다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이 갈 자리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오해 하나는 풀고 갈게요. 우리가 미국을 밀어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미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량이 생겼고 그 넘치는 몫이 우리 쪽으로 흘러온 거죠. 그런데 한번 넘어온 주문은 웬만해선 되돌아가지 않아요. 공장 설비하고 숙련공은 계약서가 아니라 세월로 쌓이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오면 궁금한 게 몇 개 남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댓글창에 쓰고 계실 법한 질문 3개를 제가 대신 던져볼게요. 첫째, 그럼 미군이 진짜 나가는 거냐? 한미 상호방위 조약 6째 조항을 보면 이 조약에는 기한이 없어요. 다만 어느 한쪽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그로부터 1년 뒤에 끝나죠.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예산을 못 쓰게 막아놨고요. 다만 여기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법이라고 해서 다 잠금 장치인 건 아니거든요. 조건만 갖추면 열리는 문이 같은 조문 안에 적혀 있죠.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설명하면 60일 뒤에 그 잠금이 풀리거든요. 법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준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둘째, 핵도 없는데 괜찮냐? 이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문제죠. 우리 국민 열의 7~8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해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 핵시설이 들어온다는 조건을 붙이면 찬성이 뚝 떨어지죠. 값을 치를 준비까지 끝난 찬성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리해야 할 숙제고요. 셋째, 그럼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않겠냐? 이미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방위비 협정은 30년까지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물가지수에 연동하되 한 해 인상률이 5%를 못 넘게 묶여 있죠. 물론 협정 밖에서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때 우리가 내미는 카드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엔 돈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쪽이 모자란 포탄과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라는 카드가 손에 있어요. 세 질문의 답이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죠.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쥐고 그 협상 자리에 앉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다시 그 오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령관이 일정을 접고 우리 국방부로 들어가던 그 장면이요. 그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서울이 왜 조용했는지는 이제 설명이 되죠. 놀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준비해온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일을 훈련이 반토막 났다고만 읽으면 절반만 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역할이 옮겨 앉은 거죠.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군이 전시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 최종 검증을 끝내는 해예요. 결과는 11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를 거쳐 연말에 두 나라 대통령에게 올라가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사흘짜리 뉴스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결정이 하나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면 마음이 조금은 놓이시나요? 저는 절반만 놓입니다. 빈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람이 줄고 있고 아직 배에 못 실은 무기가 있고 진영 앞에서 밀린 계약도 있죠. 다만 예전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빈칸을 누가 어떤 순서로 채울지 이제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남이 채워주던 자리를 우리 손으로 채우는 나라가 되기까지 사진 한 장 못 찍던 그 시절부터 반세기가 걸렸고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셨나요? 불안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미국이 발을 빼는 자리는 한반도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다음에 누가 채우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짚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미국 시장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